아저씨, 왜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 한마디가 울리는 순간 재벌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작은 아이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러나 정면으로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도망칠 곳을 잃은 어른의 비밀을 그대로 비추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사연 노트를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김지연은 낡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앞에 보이는 저택은 너무 컸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차갑고 웅장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딸을 돌아봤다. 이해나 11살, 말이 없는 아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던 아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두 모녀는 큰 가방을 끌고 저택 입구로 걸어갔다. 빗소리만 가득한 길이었다. 해나는 엄마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저택 입구에 서자 커다란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박 실장. 그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하게 말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이 저택의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박 실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따라오세요.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은 앞장서서 걸었다. 지연과 해나는 그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더 컸다. 천장이 높고 복도는 길었다. 하지만 불은 어두웠고 사람 기척은 거의 없었다. 박 실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 개인 공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회장님이 부르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특히 그는 해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회장님은 소란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실장은 두 사람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이 그들이 지낼 곳이었다. 방은 깨끗했지만 좁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해나는 방을 둘러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일부터 일과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쉬세요. 박 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끝에 앉았다. 해나야, 여기서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좋은 데로 데려갈게.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날 밤 해나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는 피곤해 지쳐 먼저 잠들었지만 해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비웃음, 뒤에서 들려오던 속삭임. 제 엄마 가정부래. 아빠도 없대. 해나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엄마를 따라 저택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박 실장은 지연에게 청소 구역과 식사 준비 방식을 설명했다. 해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중 해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복도 한쪽 구석,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인형의 집. 분홍색 지붕이 바랜 채 그 안에는 작은 인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 오래 가지고 놀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해나는 천천히 다가가 인형의 집을 들여다봤다. 누가 여기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지연이 돌아봤다. 박 실장도 멈춰섰다.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해나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이 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마이너스. 그날 오후 지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해나는 방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정원은 넓었지만 아무도 걷지 않았다. 꽃도 없었다. 그저 잔디만 정돈되어 있을 뿐이었다. 해나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학교 숙제였다. 하지만 글씨는 쓰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무거운 소리. 해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유승만. 그는 앞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표정 없는 얼굴로 복도를 지나갔다. 뒤에서 한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해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저 사람 너무 외로워 보여. 저녁 시간, 지연과 해나는 작은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박 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회장님은 아침 7시에 기상하십니다. 그 전에 식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나를 보았다. 아이는 회장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그날 밤 지연은 해나를 재우고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장례식, 빚, 혼자 남은 딸, 무너지는 삶. 지연은 눈을 감았다. 왜 하필 그 집이었을까? 한편 저택 깊은 곳, 유숙만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엎어진 액자 하나,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나는 꿈을 꾸었다. 비 오는 길, 누군가의 목소리. 안 돼. 해나는 잠에서 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저택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 10년 전 그날 밤의 비밀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해나는 엄마를 따라 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지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해나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 듯했다. 지연이 멈춰서며 말했다. 해나야, 여기서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네. 지연은 한쪽 방으로 들어갔다. 해나는 복도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다. 해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저택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 소리도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시계 소리만 복도 끝에서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다. 해나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복도 끝까지. 그곳에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커튼이 반쯤 걷혀 있었고 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해나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정원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꽃도 나무도 벤치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걷지 않았다. 왜 아무도 안 나갈까? 그때였다. 뒤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해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승만, 그는 혼자였다. 휠체어를 직접 움직이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해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회장은 해나를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해나가 서 있는 위치가 복도 한가운데였다. 회장은 멈춰섰다. 몇 초간의 침묵. 비켜.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다. 해나는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켰다. 회장은 그대로 휠체어를 밀어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해나는 그의 눈을 봤다.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다. 회장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해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아픈 눈을 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지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오늘 저녁은 회장님 방으로 직접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가세요. 아이는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시간 지연은 트레이를 들고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해나는 작은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해나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집그림, 작은 집 하나, 나무 하나, 그리고 사람 둘, 엄마와 자신. 해나는 그림을 그리다가 멈췄다. 그리고 공책 한쪽 구석에 작게 또 하나를 그렸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 한편 회장의 방.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연은 트레이를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 했다. 그때 회장이 말했다.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지연은 멈춰섰다. 네, 몇 살인가? 11살입니다. 침묵.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 앞에 데려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서류에서 손을 뗐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 그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아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 여보, 조심히 운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해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엄마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해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낮에 봤던 회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저 사람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 해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요. 이틀 후 해나는 다시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해나는 엄마를 따라 1층 거실로 가던 중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층에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해나는 멈춰섰다. 회장도 계단 앞에서 멈췄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왜 계속 내 앞에 나타나나? 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은 짜증스럽게 휠체어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사라졌다. 해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 눈 너무 아픈 눈이에요. 그날 저녁 박 실장이 지연을 불렀다. 김지연 씨, 아이 단속 좀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님이 불쾌해하십니다. 아이가 자꾸 눈에 띈다고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를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십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 피하게 해주세요. 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그날 밤 지연은 해나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나야, 회장님한테는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왜요? 회장님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셔. 해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런데 저 아저씨요. 응? 너무 슬퍼 보여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나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한편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가족 사진, 아내, 아들, 그리고 자신 모두 웃고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그날 밤 저택은 또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나의 눈빛, 회장의 흔들림,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나와 지연은 저택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했다. 지연은 청소와 식사 준비를 했고 해나는 조용히 방에 머물렀다. 하지만 해나는 자꾸만 회장이 신경 쓰였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차갑지만 슬픈 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담긴 눈. 해나는 그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해나는 엄마를 따라 1층 거실로 갔다. 지연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해나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 같았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잡지만 놓여 있었다. 지연은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벽난로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세우려다가 손을 멈췄다.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과거를 감추려 할까? 지연은 액자를 그대로 두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해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여전히 아무도 걷지 않는 정원. 잔디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는 전혀 없었다. 왜 저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나갈까? 그때 복도 쪽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해나는 고개를 돌렸다.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혼자였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지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도 그 모습을 봤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회장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이 또다시 떠올랐다. 저 사람도 그날 밤을 기억할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은 2층으로 올라갔다. 해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해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걸어갔다. 회장이 간 방향으로. 복도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회장이 거기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책상 한쪽에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채로.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사람 정말 많이 아픈 거구나. 해나는 문을 살짝 밀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해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해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회장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가. 해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회장의 눈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나가라고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나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방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게 말했다. 아저씨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회장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뭐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다리가 더 아파져요.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해나는 천천히 한 발 더 다가갔다. 저도 그래요. 아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해나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많았다. 해나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도 그렇죠? 침묵이 흘렀다.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넌 뭘 아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해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눈 너무 아픈 눈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회장은 다시 해나를 봤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차가움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이 보였다. 나가거라. 이번엔 명령이 아니었다. 그냥 부탁처럼 들렸다. 해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혼자 남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딸의 머리를 빗겨주던 모습, 딸이 인형의 집 앞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던 모습. 아빠, 이 인형이 공주님이야. 회장은 눈을 떴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저녁, 해나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연이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있었어. 회장님은 안 만났지?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 만났어. 지연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해나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아빠 생각나?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해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매일 생각나지. 근데 엄마는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참으려고 해.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그렇구나. 그날 밤 해나는 잠들지 못했다. 회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아저씨도 엄마처럼 참고 있는 걸까? 해나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아저씨 가족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지연은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오늘 물리치료 하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간 후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해나가 물었다. 엄마, 물리치료가 뭐야? 다리 아픈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연습하는 거야. 그럼 아저씨도 다시 걸을 수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해나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방 앞에서 멈춰섰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 주에도 물리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였다. 필요 없다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근육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됐다. 나가주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어갔다. 해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해나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저 해나예요. 침묵. 들어와. 해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해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또 너냐? 아저씨 물리치료 안 하세요? 내 상관이 아니다. 해나는 조금 더 다가갔다. 왜 안 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아픈 곳은 움직여야 나아진대요. 안 움직이면 더 아파진대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넌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나? 해나는 고개를 숙였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아픈 것 같아서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해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가거라. 이번엔 화가 아니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다. 해나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저씨 딸 생각나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딸 생각하면 다리가 아파요? 회장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넌 어떻게? 저도 아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생각해도 괜찮대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회장은 혼자 남았다. 그는 해나의 말을 곱씹었다.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는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냥 떠올리게 두었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 여보, 조심히 운전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가족 사진을 꺼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다. 아내의 얼굴, 딸의 웃음. 회장은 사진을 쥔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느꼈다. 발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한편 작은 방에서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누굴 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택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 10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해나와 회장의 묘한 관계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마주치면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 다음 날은 해나의 인사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은 학교는 가지 않나라고 물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딸이 회장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지연은 밤마다 해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나야, 회장님한테 너무 자주 말 걸지 마. 왜요? 그냥 조심해야 해. 우린 여기 일하러 온 거잖아.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의 걱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박 실장도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회장과 해나가 대화하는 모습을 2번이나 목격했다. 회장님께서 저 아이와 말씀을 나누시다니. 박 실장은 불안했다. 10년간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회장이 갑자기 저 아이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어느 날 오전 해나는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넓은 대리석 바닥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이었다. 해나는 멈춰섰다. 회장도 그녀를 봤다. 둘은 로비 양쪽 끝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해나는 천천히 회장 쪽으로 걸어갔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해나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해나가 회장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2층 복도에서 박 실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저 아이와. 로비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학교는 안 가나? 방학이에요. 그렇군. 또 침묵. 해나는 회장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다리 많이 아파요? 회장은 표정이 굳었다. 왜 그걸 묻나? 궁금해서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아프지 않다. 그냥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아픈 거 아니에요? 회장은 해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넌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아저씨가 슬퍼 보여서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나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 다리 깨어나고 있어요.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아저씨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회장은 당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뭘 안다고. 해나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나는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아빠 생각하면 뭔가 따뜻해져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저씨 다시 걸을 수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다. 있어요. 의사들이 다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넌 참 낙관적이구나. 낙관이 아니에요. 저 진짜 그렇게 느껴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해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나. 넌 아무것도 모른다. 해나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10년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 그는 말을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해나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저씨 무서워하는 거예요? 회장은 멈칫했다. 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나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모른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 해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핑계요? 가족을 못 지킨 핑계. 다 잃어버린 핑계. 살아남은 게 죄라는 핑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가 안 움직이면 난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난 그냥 살아남은 죄인일 뿐이다. 해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은 눈을 떴다. 넌 뭘 아나? 잘 모르지만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듯 말했다. 좋다. 그는 해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말대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해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네, 들었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이 저택도 회사도 전부 다. 2층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박 실장은 경악했다. 회장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돈 필요 없어요.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뭘 원하나? 해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저씨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회장은 숨이 멎었다. 뭐? 아저씨 웃는 얼굴 예쁠 것 같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해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아저씨가 약속했어요. 회장은 당황해서 말했다. 난 그런 약속 안 했다. 방금 했잖아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제가 원하는 거 주기로요. 전 재산을 준다고 했지.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저씨 웃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해나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약속을 한 건지 깨달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후회하지 않았다. 회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넌 참 이상한 아이구나. 해나는 방긋 웃었다. 그럼 약속이에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회장은 혼자 로비에 남았다. 그는 해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2층에서 박 실장이 로비로 내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방금 전 다 들었나?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생각하나?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 아이와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가족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조사? 혹시 모릅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됐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말했다. 됐다고.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해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늘 뭐 했어?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회장님이랑 이야기했어. 지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회장님이요. 저한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웃어주기로요. 지연은 숨이 막혔다. 해나야, 너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저씨 다리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만약 안 되면 될 거예요. 해나야.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 있는 건. 지연은 말을 멈췄다.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가 이 집에 있는 건 일하러 온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해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지연은 해나를 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냈지. 근데 조심하자. 응? 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가능한 걸까? 그는 눈을 감고 가족을 떠올렸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발끝에서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회장은 눈을 떴다. 회장은 숨을 멈췄다.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자신의 발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한편 작은 방에서 해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해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 꼭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도 한쪽 어둠 속에서 박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김지연 이해나.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저택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희망, 불안, 의심,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해나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오늘은 뭐 했나라고 물었다. 변화는 미세했지만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해나는 1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다. 혼자였다. 해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섰다. 해나는 회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원이 보였다. 한참 후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정원 예전엔 꽃이 많았다.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딸아이가 좋아하던 꽃들. 해나는 일어나 회장 옆으로 걸어갔다. 지금은 왜 없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니 돌볼 마음이 없어서. 심으면 되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뭐하러? 다 늦었어. 그 아이도 아내도 다시는 볼 수 없는데. 해나는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저씨도 나아지고 있잖아요. 정원도 나아질 수 있어요. 회장은 해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망설임이 있었다. 넌 참 모든 걸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파도 일어나야 한대요. 회장은 한참 동안 해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생겼다. 아주 잠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해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 지금 웃었죠?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방금 웃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니다. 웃었어요. 저 봤어요. 착각이다.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웃는 거 예쁘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뻐요. 회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당혹감이었다. 시끄럽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다. 오히려 조금 떨리고 있었다. 회장은 혼자 남았을 때 손으로 자신의 입가를 만졌다. 내가 웃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자신이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 하지만 방금 전 분명 웃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행복해지면 안 되는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두려웠다. 그날 저녁, 해나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회장님이 웃었어. 지연의 손이 멈췄다. 정말? 응, 아주 조금이지만 웃었어. 엄마, 회장님 딸이 있었대. 꽃 좋아했대.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엄마도 알고 있었어? 응, 들었어. 해나는 엄마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왜 그래요?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나야, 우린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야. 왜요? 우리는 여기 일하러 온 거니까. 돈 벌면 나가야지. 그럼 아저씨 못 만나요? 지연은 해나를 안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해나야, 너무 정들이지 마. 저분은 저분이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데. 지연은 눈물을 참았다. 그게 아니야. 그분도 우리도 다 아픈 사람들이야.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더 아플 수도 있어. 해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우는 것 같아서 꼭 안아줬다.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당신이 구한 사람이 우리 딸을 웃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운명인 걸까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남편분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편 회장의 서재.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아내의 일기장.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5년 3월 12일. 오늘 승만 씨가 딸에게 자전거를 사줬다. 딸아이는 너무 좋아서 밤새 잠도 안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빠 최고였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회장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아내의 글씨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딸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남편에게 선물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썼다. 남편이 울먹였다. 나도 울었다. 이런 날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원하지 못했지.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2015년 9월 20일. 오늘 딸아이가 정원에서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는데도 울지 않고 웃었다. 아빠, 나 강아지? 하고 물었다. 남편이 딸을 안아주며 우리 딸이 제일 강해했다. 회장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2015년 11월 3일. 남편이 내일 가족여행 가자고 했다. 직접 운전해서 산으로 가자고. 딸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나도 설렌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날이 사고가 난 날이었다.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오열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온몸이 떨렸다. 미안해.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은 고요했다. 잔디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뿐
꽃은 하나도 없었다. 해나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되어 깨진 화분. 그 안에는 말라버린 꽃 한 송이가 남아 있었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꽃 누가 심었을까? 회장님 딸이 심었을까? 그날 오후 해나는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 꽃이 살 수 있어? 꽃이? 왜? 정원에 심고 싶어? 지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나야, 우리가 마음대로 그럴 수 있을까? 회장님한테 물어볼게. 해나야, 잠깐. 하지만 해나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해나야, 너무 순수해서 걱정이야.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해나는 회장의 서재 앞까지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저 해나예요. 잠시 침묵. 들어와. 해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회장의 눈은 붉었다. 해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저씨 우셨어요? 회장은 당황해서 일기장을 덮었다. 아니다. 눈이 빨개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나는 작게 말했다.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가끔 울어요. 아빠 생각하면요. 회장은 해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작은 아이도 자신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울었다. 많이 슬펐어요? 응, 많이 슬펐어. 해나는 회장 옆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회장은 그 작은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잠시 후 해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정원에 꽃 심어도 돼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꽃? 네.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예전엔 꽃이 많았다고. 딸이 좋아했다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심어라. 그 아이가 좋아했던 꽃들로.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뛰어나가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다. 아저씨도 같이 심을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난 못 나간다. 왜요? 휠체어로는 정원까지 가기 힘들다. 해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어제 거실까지 혼자 오셨잖아요. 정원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다르다. 뭐가 달라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 1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 왜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햇빛, 바람, 하늘. 다 무섭다. 그걸 느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니까. 해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살아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한텐 나쁜 거야. 가족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으니까. 해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딸이 보면 슬퍼할 것 같아요. 회장은 눈을 떴다. 뭐? 딸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가 계속 슬퍼하는 거 보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나는 계속 말했다. 저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빠 괜찮아. 엄마랑 나 잘 살고 있어. 슬퍼하지 말라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나는 회장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요. 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꽃 심고 있어라고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가보지. 10년 만에.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약속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은 박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꽃씨를 좀 사고 싶은데요. 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꽃씨요? 네, 정원에 심으려고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서요? 정원에?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함께 나오신답니다. 박 실장은 더 놀랐다. 회장님이 밖으로? 네. 직접 꽃을 심으신대요. 박 실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회장은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한 거지? 박 실장은 불안했다. 이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 실장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 가족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그는 메모 앱을 열고 적었다. 김지연, 이해나 마이너스 신원조사 필요. 10년 전 관련 사항 확인. 3일 후 정원의 꽃씨와 화분들이 준비되었다.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회장의 딸이 좋아했던 꽃들. 해나와 지연은 정원으로 나갔다. 햇빛이 따스했다. 해나는 화분 앞에 앉아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지연도 옆에 앉아 도왔다. 그때 뒤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해나는 고개를 돌렸다. 회장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정원으로 나오고 있었다. 박 실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10년 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회장은 멈칫했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다. 따뜻했다. 눈부셨다. 10년 만에 느끼는 햇빛.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웠다. 살갗을 스쳤다. 10년 만에 느끼는 바람. 하늘이 보였다. 푸르렀다. 구름이 흘러갔다. 10년 만에 보는 하늘. 회장은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였다. 나는 살아있다. 눈물이 흘렀다.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계속하자. 해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회장은 눈을 떴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다. 지연은 놀라서 일어났다. 회장님. 그녀는 회장을 봤다. 10년 만에 밖으로 나온 회장. 10년 전 남편이 구한 사람.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사람도 많이 아팠구나. 우리만큼. 회장은 지연을 보며 작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하시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작게 덧붙였다. 밖으로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회장은 지연을 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가 있었다. 고맙소. 회장은 해나 옆으로 왔다. 해나는 화분 하나를 들고 회장에게 건넸다. 아저씨, 이거 심어봐요. 장미예요. 딸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회장은 당황했다. 나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회장은 망설이다가 화분을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지는 흙이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생명의 냄새가 났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해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구멍 파고요. 씨앗 넣고요.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물 주면 끝이에요. 회장은 천천히 흙을 팠다. 손가락이 흙 속으로 들어갔다. 기억이 떠올랐다. 딸과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던 날. 딸이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깔깔 웃던 모습. 아빠, 흙이 간지러워. 회장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해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계속하자. 회장은 씨앗을 집었다. 작고 가벼운 씨앗,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작은 씨앗이 꽃이 된다고 해나가 말했다. 씨앗은 작아 보여도 강해요. 땅속에서 견디고 견디다가 싹이 나요. 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빠도 씨앗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어라고요.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씨앗을 흙 속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흙으로 덮었다. 해나는 물을 부어주었다. 다 됐어요. 회장은 자신이 심은 화분을 가만히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딸아, 아빠가 이렇게 꽃을 심고 있어. 보고 있니?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정원에서 꽃을 심었다. 해나는 계속 제잘거렸다. 이 꽃은 빨간색으로 필 거예요. 이건 노란색. 이건 분홍색. 지연은 조용히 일했지만 가끔 회장을 힐끗 쳐다봤다. 회장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꽃을 심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있었다. 박 실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웃으시다니.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저 가족 정말 순수한 걸까? 혹시?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조사 결과가 곧 올 것이었다.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정원 일을 마쳤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자신들이 심은 화분들을 바라봤다. 작은 화분들,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해나가 물었다. 아저씨, 기분 어때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다. 오랜만에 좋은 기분이야.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자주 나와요. 꽃들 물 줘야 하잖아요. 회장은 작게 웃었다. 그래야겠지.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행복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가기 전 지연에게 말했다. 고맙소. 오늘.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덕분에 오랜만에 밖에 나왔소. 딸 생각도 많이 했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천만에요. 해나가 좋아해서 저도 기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해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심은 화분들이 보였다. 해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딸도 기뻐할 거예요. 한편 회장의 서재에서 회장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해나야. 내가 날 다시 살려줬구나. 딸아, 아빠가 이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어.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정원에서 느꼈던 햇빛을. 회장은 두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한편 박 실장의 방.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가 막 도착했다. 김지연 마이너스 10년 전 남편 사망. 사고 현장 유승만 회장 교통사고 현장. 남편 신원 익명의 구조자.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저택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있었다.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박 실장은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다. 김지연 10년 전 남편 사망. 사고 현장 유승만 회장 교통사고 현장. 남편 신원 익명의 구조자로 기록됨. 박 실장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10년 전 회장님을 구한 사람의 가족이 지금 이 저택에 있다고.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 사람들 왜 진실을 숨긴 거지? 복수? 아니면 재산? 회장님이 변하시는 것도 계획된 건가? 박 실장은 주먹을 쥐었다. 더 조사해야 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어제 심은 화분들을 보고 싶었다. 햇빛이 따사로웠다. 화분들은 그대로 있었다. 아직 싹은 나지 않았지만 해나는 기대에 차서 물을 주었다. 빨리 자라.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부터 여기 있었구나. 해나는 돌아봤다. 회장이었다. 그는 혼자 휠체어를 몰고 정원으로 나와 있었다.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혼자 나오셨어요?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꽃들 보고 싶어서. 해나는 회장 옆으로 다가갔다. 아직 안 자랐어요. 근데 곧 나올 거예요. 회장은 화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기다려보자. 2층 창문에서 박 실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이 해나와 함께 웃고 있었다. 박 실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장님이 저렇게 웃으시다니. 저 아이가 대체 뭘 한 거지? 아니면 뭔가 꾸미고 있는 건가? 그날 오후 해나는 학교에 갔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해나에게 쏠렸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 엄마 가정부래. 아빠도 없대. 돈도 없는데 왜 우리 학교 와? 해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시간 해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 셋이 다가왔다. 너 진짜 엄마가 가정부야? 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어보잖아. 한 아이가 해나의 책가방을 잡아당겼다.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해나는 책을 주우려 했지만 아이들이 발로 밀어냈다. 가정부 딸이 무슨 책을 읽어.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나중에 청소나 하겠지? 아이들은 웃으며 가버렸다. 해나는 혼자 남아 책을 주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그날 저녁 해나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지연이 물었다. 해나야, 학교 어땠어? 좋았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해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연은 불안했다. 그날 밤 해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정부 딸. 아빠도 없는 애. 해나는 잠에서 깼다. 숨이 가빴다. 땀이 흘렀다. 옆에서 엄마가 자고 있었다. 해나는 엄마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한테 친절한데 왜 학교 애들은 나를 미워할까? 한편 회장의 서재.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 아내, 딸, 그리고 자신. 회장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딸의 얼굴. 너는 해나와 비슷한 나이였지. 그는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 회장은 눈을 떴다. 가슴이 아팠다. 딸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근데 해나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은 지연을 불렀다. 김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박 실장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집에 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지연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지연 씨 남편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산길이었어요. 누구의 사고 현장이었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 실장은 한 발 더 다가왔다. 회장님 사고 현장이었죠? 당신 남편이 회장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겁니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네. 박 실장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저는 그냥 회장님께 접근하려고 일부러 숨긴 겁니까? 돈을 노리고 아니면 복수?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집이 그 집인 줄 광고 보고 지원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저는 회장님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소. 이건 너무 큰 우연입니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 제발 해나만은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나가도 돼요. 근데 해나는 학교 옮기면 또 힘들어해요. 박 실장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제발요. 회장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박 실장은 돌아서서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아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해나가 또 상처받으면. 그날 오후 박 실장은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손에는 조사 자료가 들려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박 실장은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김지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조사? 왜? 회장님께서 저 가족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위험? 박 실장은 자료를 회장 앞에 놓았다. 이것을 보십시오. 회장은 자료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김지연 마이너스 10년 전 남편 사망. 다음 페이지. 사고 일시 2015년 11월 4일. 회장의 손이 멈췄다. 2015년 11월 4일 내 사고가 난 날. 다음 페이지. 사고 장소 산길. 사망 원인 타인 구조 중 사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박 실장은 조용히 말했다. 김지연의 남편이 10년 전 회장님을 구하고 돌아가신 그 사람입니다. 회장은 자료를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그럼 해나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회장은 의자를 뒤로 밀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박 실장은 계속 말했다. 저 가족은 이 사실을 숨기고 회장님께 접근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장님,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다. 회장은 혼자 남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0년 전 그날 누군가 자신을 구했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지금 이 저택에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야. 회장은 온몸이 떨렸다. 해나, 내가 날 보고 웃어줬는데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어제 해나와 함께 본 꽃들이 보였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긴 걸까?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도 슬픔도 죄책감도 뒤섞였다. 접근한 걸까? 복수하려고? 아니면 돈을 노리고? 하지만 해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수한 눈빛, 따뜻한 미소. 아니야, 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왜 숨긴 거지? 그날 저녁 저택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해나는 학교에서 돌아왔지만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지연은 주방에서 울고 있었다. 박 실장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밤이 되었다. 해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아이들의 비웃음, 가정부 딸, 그리고 이번엔 회장의 목소리도 들렸다. 넌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해나는 잠에서 깼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한편 회장의 서재. 회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딸의 얼굴. 딸아, 아빠는 또 누군가를 잃게 만들었어. 해나 아버지를. 그 사람이 날 살리려고 죽었어.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택 한쪽. 지연은 해나를 안고 있었다. 해나는 악몽에 시달려 깨어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회장님이 우리 싫어하게 되면 어떡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딸을 꼭 안을 뿐이었다. 저택에는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과 불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해나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복도 끝에서 박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해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해나 양, 오늘은 정원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해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가요? 왜요? 박 실장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지연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젯밤 박 실장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회장님께 말했을 거야. 이제 우리 쫓겨나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식사 트레이를 준비했다.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다. 오늘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박 실장은 트레이를 들고 나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풀렸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한편 회장의 서재. 회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원이 보였다. 며칠 전 해나와 함께 심은 꽃들이 보였다. 해나, 넌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회장의 눈빛은 공허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박 실장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내려놓고 나가시오. 네. 박 실장이 나가려는데 회장이 불렀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저 가족 언제 내보낼 수 있소?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비만 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소. 그날 오후 해나는 방에 있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들어왔다. 해나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엄마,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나는 엄마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저씨가 우리 싫어하게 된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안 보여요? 왜 정원도 나가지 말래요? 지연은 해나를 안았다. 미안해, 해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회장은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박 실장을 불렀다. 저 가족을 서재로 데려오시오. 지금 당장. 네, 회장님. 잠시 후 지연과 해나는 복도를 걸었다. 해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다 말할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서재 문 앞에 섰다. 박 실장이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공허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앉지 마시오. 서 있으시오. 지연과 해나는 서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10년 전 당신 남편이 날 구했다고 들었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말하지 않았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언제 알았소? 며칠 전이요. 확신한 건 회장은 눈을 감았다. 며칠 전. 그럼 왜 그때도 말하지 않았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내가 당신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란 걸.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 회장은 지연을 똑바로 봤다. 당신 남편은 나 때문에 죽었소. 내가 그날 운전하지 않았다면 당신 남편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회장님,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난 미쳐버릴 것 같소.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볼 수 있소? 어떻게 당신 딸과 웃을 수 있소? 회장님, 제발 나가시오.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두 분 다 나가주시오. 내 앞에서. 해나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회장은 해나를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해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가시오. 제발. 지연은 해나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때 해나가 작게 말했다. 아저씨, 저 잘못했어요? 회장은 멈췄다. 그는 천천히 해나를 돌아봤다. 해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저 아저씨한테 거짓말했어요?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해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도 말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면 미안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나는 울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아저씨가 정말 좋았어요. 처음으로 아빠 같은 사람 만났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가거라. 아저씨, 제발 나가다오.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간청에 가까웠다. 널 보면 내 아버지 생각이 나. 내가 너를 아버지 없게 만든 거야.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가다오. 제발. 지연은 해나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서 해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엄마, 아저씨가 저를 안 보려고 해요. 지연은 해나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저씨, 제 얼굴 보기 싫은가 봐요. 해나는 울었다. 서재 안. 회장은 혼자 남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미안하다, 해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난 너를 볼 수 없어.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내 얼굴을 보면 내 아버지가 떠올라. 내가 내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어. 그날 밤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해나는 방에서 울고 있었다. 지연은 해나를 안고 함께 울었다. 한편 지연은 해나를 재우고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전 함께 심었던 꽃들이 보였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남편분이 사고 현장에서.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구했어.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지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원망이 일었다. 왜 그날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지나갔으면. 지연은 자신의 생각에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남편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왜 우리만 이렇게 아파야 해? 그날 왜 하필 그 길이었을까? 한편 회장의 서재. 회장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미안해,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까지 아프게 만들었어.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고 다 내 때문이야. 그리고 박 실장의 방. 박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다.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 해나의 눈물, 지연의 절규. 내가 잘한 걸까?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회장님을 지킨 거야. 저 가족은 진실을 숨겼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근데 저 아이는 정말 몰랐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해나는 학교에 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해나를 불렀다. 해나야, 잠깐 나와볼래? 해나는 복도로 나갔다. 선생님은 해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해나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해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해나야, 선생님한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어. 해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정말 괜찮아요. 점심시간. 해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이들이 놀리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저기 같이 먹어도 돼? 해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응? 여자아이는 미소 지으며 앉았다. 나 민지야. 너 전학 왔을 때부터 봤는데 말 걸 기회가 없었어. 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계속 말했다.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같이 먹고 싶었어. 괜찮아? 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나는 조금 밝은 표정이었다. 민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저택이 보이자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저씨 저를 보기 싫어하시겠지. 그날 저녁, 해나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지연이 물었다. 해나야,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지연은 놀라며 해나를 안았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엄마 아저씨는?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서재에 계셔. 나오시질 않아. 그날 밤 해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저씨, 제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해나는 일어나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저씨에게. 저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해나. 해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 회장 서재 문 앞에 조용히 누웠다. 한편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화분들이 보였다. 해나,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너를 볼 수 없어. 내 얼굴을 보면 난 무너질 것 같아.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발걸음 소리. 회장은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다. 회장은 문을 열었다. 바닥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회장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펼쳐서 읽었다. 아저씨에게.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해나야. 정말 미안하다. 저택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부서지고 있었다. 회장은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연은 딸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과 처음 느껴보는 원망에 흔들리고 있었다. 해나는 거부당한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회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반만 드러났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서재에서 밤을 샜다. 해나의 편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밤새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나 때문에 행복했다고 내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는데. 아침 햇살이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며칠 전 해나와 함께 심은 꽃들. 그 화분 중 하나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다.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싹이 나왔어. 그는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다가갔다. 더 자세히 보려 했다. 작고 연약한 싹.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해나가 보면 좋아할 텐데. 회장은 그 생각을 하고 멈칫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박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내려놓으시오. 박 실장은 트레이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 아이 해나는 어떻소?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렇군. 회장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가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소. 나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해나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오늘도 민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해나야, 내일도 같이 먹자. 응, 고마워. 해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택이 보이자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나야,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 민지랑 또 같이 밥 먹었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지연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해나야, 며칠 안에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해나는 얼굴이 굳었다. 이사요? 왜요? 여기 더 있으면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다른 일자리 알아볼게. 근데 엄마 아저씨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저 아저씨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해나야, 싫어요. 해나는 방으로 뛰어갔다. 방에 혼자 남은 해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해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화분 중 하나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다. 해나는 눈이 커졌다. 싹이 나왔어. 해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해나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화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작은 싹, 파란 잎이 2개. 진짜 나왔어. 꽃이 자라고 있어. 해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아저씨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심은 꽃이 자라고 있는데 2층 창문에서 회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나가 화분 앞에서 우는 모습,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해나 미안하다. 너를 아프게 해서.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 혼자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회장은 그것을 꺼내 펼쳤다. 2015년 11월 4일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유승만 중상, 하반신 마비, 사망자 유승만의 아내, 딸, 구조자 신원미상 사망. 회장은 손가락으로 신원미상이라는 글자를 따라갔다. 신원미상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구조자 소지품 없음, 신원 확인 불가, 장례 절차 무연고 처리.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무연고 처리라니, 그럼 가족도 못 찾았단 말인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김지연이 있었어. 왜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회장은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1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주시오. 네, 무엇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구조자의 신원,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왜 장례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박 실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박 실장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회장님, 당시 기록을 찾았습니다. 말해보시오. 구조자의 신원은 사고 당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이 없었고 얼굴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계속하시오. 나중에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정훈, 김지연의 남편입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정훈, 네. 하지만 당시 김지연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소가 바뀌어 있었고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연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지연 씨가 남편을 찾은 건 사고 3일 후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다. 3일 후. 네, 그때는 이미 화장이 끝난 후였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김지연은 남편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단 말이오? 네. 회장은 온몸이 떨렸다. 얼마나 아팠을까? 남편의 시신도 보지 못하고.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요?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정훈 씨는 회장님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뒷좌석? 네. 회장님 딸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회장은 숨이 막혔다. 내 딸을 구하려고 했던 거야. 회장은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미끄러지는 차, 아내의 비명,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그게 이정훈이었구나. 회장은 서류를 꼭 쥐었다. 그 사람은 내 딸을 구하려다 죽은 거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사람의 가족을 내쫓으려 했어. 그 사람이 내 딸을 구하려다 죽었는데.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은 휠체어를 창가로 밀었다. 정원이 보였다. 해나가 화분 앞에 앉아 물을 주고 있었다. 작은 몸, 조심스러운 손길. 회장은 해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해나,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낯선 사람의 아이를 구하려다 죽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나는 그 영웅의 딸을 아프게 했어.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다. 딸의 얼굴. 딸아, 내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정훈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너를 구하려던 사람의 가족을 내쫓으려 했어.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발끝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회장은 숨을 멈췄다. 뭐지?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집중했다. 또다시 느껴졌다. 미세한 떨림.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야? 아니면 착각?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정훈을 떠올렸다. 해나를 떠올렸다.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회장은 두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 정말 움직이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미세했다. 한편 해나의 방. 해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 아저씨요. 아저씨가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연은 해나를 봤다. 해나야. 그런 건 착각이야. 아니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아저씨, 제가 말 걸면 아저씨 다리가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지연은 놀라서 해나를 봤다. 해나야,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요. 아저씨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장의 마음, 회장의 다리, 그리고 진실. 모든 것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계속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봤다. 무릎이 구부러졌다. 발목이 돌아갔다. 발가락이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10년 만에 진짜로.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박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물리치료 전문의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물리치료? 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제대로 된 재활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소.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요? 김지연 씨 가족에 대해 제가 너무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구한 가족이었는데. 회장은 박 실장을 봤다. 박 실장, 당신은 날 지키려 했을 뿐이요. 잘못이 아니오. 하지만 그보다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해나 학교에 연락해 주시오.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소. 해결해 주시오. 박 실장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본격적으로 재활을 시작했다. 물리치료사가 저택으로 왔다. 회장은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시도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다리에 힘을 주세요. 회장은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일어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일어섰어. 정말로 일어섰어. 2층 복도에서 해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해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아저씨,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회장은 매일 재활을 했다. 걷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걸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그때 앞에서 해나가 나타났다. 아저씨. 해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저씨 걷고 있어요. 회장은 작게 웃었다. 응,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어요? 넌 날 다시 살렸어. 내 아버지처럼. 해나는 회장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원 가요. 꽃들 보러 가요. 지금? 네. 아저씨가 걸어서 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회장은 해나를 보며 웃었다. 그래, 가자. 회장은 해나와 함께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갔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봤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힘들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정원에 도착했다. 햇빛이 따사로웠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하늘이 푸르렀다.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정원에 왔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해나는 회장 손을 잡고 화분들로 안내했다. 아저씨, 봐요. 꽃들이 이렇게 컸어요. 화분들에서 싹이 자라 작은 잎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생명이 가득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화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잘 자랐구나. 해나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이 꽃들처럼 자라고 있어요. 회장은 해나를 봤다. 그래, 내 덕분에. 지연이 정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회장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다. 회장님, 걸으시는 거예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연을 봤다. 네, 당신 남편 덕분이요. 그리고 해나 덕분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기적이에요. 회장은 지연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오. 당신 남편이 날 살려줘서, 그리고 당신과 해나가 날 다시 살려줘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도 감사해요. 회장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회장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들 집이기도 하오. 계속 여기 있어 주시오. 지연은 놀라서 회장을 봤다. 정말요? 네. 해나 아버지가 내 딸을 구하려 했다면 나도 해나를 지켜야 하오. 그게 내 책임이오. 해나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은 해나를 보며 웃었다. 그럼 넌 이제 이 집 식구야. 해나는 회장을 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며칠 후 회장은 해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아침 회장은 정장을 입고 현관에서 기다렸다. 아직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다. 해나가 가방을 메고 내려왔다. 아저씨,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 해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학교 애들이 저보고 가정부 딸이래요. 회장은 해나를 봤다.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회장은 해나 손을 잡았다. 해나야, 내 아버지는 영웅이야. 낯선 사람의 아이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니까 넌 영웅의 딸이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해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학교 앞에 도착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해나와 함께 학교 정문까지 걸어갔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해나 아빠야? 아빠는 없다며? 회장은 교문 앞에서 해나를 보며 말했다. 해나야, 누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네, 아저씨 고마워요. 해나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민지가 달려왔다. 해나야, 저 사람 누구야? 해나는 돌아서서 회장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회장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해나는 민지를 보며 웃었다. 가족이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날 오후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10년 전 사고 기록,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서류를 올려놓았다. 해나 학자금 지원 계획서, 김지연 정식 고용 계약서. 회장은 서류에 서명했다. 이정훈, 당신이 내 딸을 구하려 했듯이 나도 당신 딸을 지키겠소. 그날 저녁 저택식당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회장, 지연, 해나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회장은 처음으로 휠체어가 아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날이니까. 해나는 환하게 웃었다. 가족이요? 그래, 이제 우린 가족이야. 식사를 하며 해나가 물었다. 아저씨, 앞으로 꿈이 뭐예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시 걷는 거, 그리고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저씨랑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요, 내가 고마워야 하오. 식사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화분들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회장은 화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정훈, 당신 딸 잘 키우고 있소. 걱정 마시오. 해나는 회장 손을 잡았다. 아저씨, 아빠가 들었을 거예요. 회장은 해나를 보며 웃었다. 그래, 들었을 거야. 그리고 회장은 해나에게 말했다. 해나야, 내 아빠가 날 살렸듯이 넌 날 다시 살렸어. 10년 동안 죽어있던 내 마음을 깨웠어. 해나는 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아픈 눈이에요? 회장은 해나를 안았다. 응, 이제 안 아파. 내 덕분에.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정원에 서 있었다. 달빛 아래서 꽃들과 함께 10년 동안의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다. 10년 동안의 어둠이 밝아지고 있었다. 10년 동안의 침묵이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해나와 그녀의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해나 아버지 이정훈 덕분에 나는 두 번 살아났다. 한 번은 10년 전 이정훈이 날 구했을 때, 한 번은 지금 해나가 내 마음을 깨웠을 때.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해나를 지키는 것. 그녀의 아버지가 내 딸을 구하려 했듯이 나도 그의 딸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다. 한편
해나의 방. 해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 아저씨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아저씨는 이제 걸을 수 있다. 나는 정말 기쁘다. 아빠, 아저씨가 아빠 이야기 해줬어. 아빠가 영웅이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 고마워. 아저씨를 살려줘서.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 사랑해 아빠. 그리고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아침이면 햇빛이 들어왔다. 정원에는 꽃들이 자랐다.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매일 재활을 했고 점점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해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지연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이라 불렀다. 몇 달 후 정원의 화분에서 드디어 꽃이 피었다.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분홍 코스모스, 회장의 딸이 좋아하던 꽃들. 회장은 꽃들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딸아, 아빠가 다시 걷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해나가 뛰어와 회장 손을 잡았다. 아저씨, 꽃이 폈어요. 회장은 해나를 보며 웃었다. 그래, 드디어 피었구나. 우리가 함께 심은 꽃이에요. 그래, 우리가 함께. 그리고 저택에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다.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걸었다. 잃어버렸던 희망이 돌아왔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다시 걸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은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믿어주는 것, 그 작은 온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해준 사람, 혹은 아무 말 없이 당신 옆을 지켜준 사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연 노트 찾아오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